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중개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본선이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매 규칙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됩니다.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넷 파트너 홍희진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실 우리 홍희진 대표님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퀴벌레같이 악착같이 살아남는 박한섭입니다. 그래요. 악착같이 살아남는 우리 박한샘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계속해서요. 예, 뭐 지금 선수로 저도 뛰고 있지만 사실은 백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 감독이었습니다. 네, 맞죠. 감독 겸 선수 예, 네. 박우신입니다. 감독 겸 선수. 감독보다는 선수에 좀 더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감독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예. 저희 수익률 대회 오늘 또 중간 공개하거든요. 예, 그게 해명이 안 됩니다. 뭐 잠시 후에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생과 현물 양시장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자, 전천후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우리 정재훈 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자, 수익률 대회 이제 딱 2거래일이 남은 상황인데 정말 치열합니다. 매일매일 순위가 바뀌어서 저희가 오늘까지 누적 수익률 공개해드리고 이틀을 깜깜이 기간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순위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한샘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찬바람 불면 고배당 지주사다입니다. 찬바람 불면 고배당. 호호 불면서 먹는 빵을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고배당 지주사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찬바람 불면 뭐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우동 국물로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가죠. 고배당 정책, 당연히 기관들, 특히 보험사라든가 중장기 투자에 되는 펀드들. 그래서 지금 뒤늦게 4,000포인트에 허겁지겁 주식을 채워놓고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삼성물산이라든가 혹은 뭐 SK 이런 지주사 그리고 또 KT 이런 고배당 종목들 의외로 강한 이유들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바람 불면 고배당 지주사. 이게 사실 해마다 이 시점, 이 계절쯤 되면 계속 주목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증시를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지주사 쪽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약간 좀 멀티한 예를 들어서 아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저는 한 번 더 앞두고 슈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30%에서 많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 이상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또 여전히 정부의 이제 뭐 편입 비율 의무와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고도로 국내가 피지컬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로봇 부품주 이쪽도 일단 가능한데 그러나 큰 돈들이 움직이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또 오늘 홍라희 여사가 1%의 지분이지만 삼성물산이라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종목을 또 상속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 봤을 때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정부와 이 큰 틀이 그래요. 뭔가 재벌들과의 어떤 활로를 이렇게 뚫어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좌파 정부고 그리고 재배분 어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에 좀 반시장적인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난 1년간을 보니까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비즈니스하는데 판을 많이 깔아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국제 경쟁력에서 측면에서 아마 충분히 해소를 해주려고 하는 의지들이 돋보인다. 그래서 오늘 연말 연초에 오늘 삼성물산도 신고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이라는 뭐 이런 화제는 이 상반기 전후에서 이미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지금 계속 2년씩 이연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이번에 판을 좀 정리를 해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관전평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2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돈을 좀 공격적으로 벌기에 좀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물살들이 지금 떠밀려서 오고 있다. 그거는 펀드의 의무 편입 비율 혹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퇴직연금도 코스닥 시장에 해당되는 어떤 종목들을 의무로 편입하는 이런 강제 조항도 있겠지만 혹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때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 장치들이 개인 차원에서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정부의 차원에서 좀 마련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의 종목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결국은 국내는 로봇주. 근데 로봇주가 단순하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뿐만 아니라 LG전자나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이제 자동차 부품주였던 만도나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로봇 부품주들의 전초기지. 옛날에 스마트폰 부품에서 전장 부품에서 이제 다시 로봇 부품으로 가는 형태로 국내에 큰 세계적인 어떤 사업 다각화와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종목들이 이미 그런 좀 냄새를 이미 뻘치고 있거든요.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그거의 역량을 본인들한테 맞게 저는 역량을 집중하는 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확고한 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저라면 코스닥과 거래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봇 피지컬 부품들 그리고 이제 좀 지금처럼 중장기로 나는 조금 단기보다는 좀 멀리 본다. 그러면 지주사들 여전히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가수림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과 전략 여쭤봤고요. 자, 이어서 박우신 대표가 바라보시는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우신 대표님,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지수와 무관한 종목 장세입니다. 지수와 무관한 종목 장세다. 예.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실 지금 지수는 어제 장하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메인 그 최근의 흐름과는 좀 결이 달랐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뭐 조선 그 조방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주로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보다 강했죠 이틀 동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이제 큰 트렌드는 저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로 이미 잡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즘 사실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으로 보고 따라서 지수가 혹여나 여기서 뭐 하루나 이틀짜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어차피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에서도 저는 심지어 종목별로는 충분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당분간은 조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관심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짧으면 한 1월까지 그리고 길면 한 2월까지는 전형적인 우리가 항상 연말 연초에 목격했던 그러한 종목 장세의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달라붙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와 무관한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12월의 섹터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박우신 대표님? 사실 특정 섹터만 저는 놓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기본 대전제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코스닥이 강할 것이다라고 이미 11월 중순경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네네.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이 강하려면 뭐가 가야 되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일단 빼놓을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관심권에 둬야 되고,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와 오늘 좀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내일까지도 조정이 좀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또 좋은 또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네. 섹터가 되겠고요. 특히나 사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AI 바이오 쪽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거든요. 뭐 이쪽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최근에 신규주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움직임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와 오늘 장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위주의 장세였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여럿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몇몇 이제 AI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코스닥을 뭘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도출을 해가지고 로테이션화해서 매매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2월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그럼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금의 형편이 그렇게 좀 녹록치 않은지라 이 중에서 좀 컨택을 해야 되고, 뭐 대장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 너무 높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또 손이 안 나갈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 로봇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략적인 부분, 박우신 대표님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열심히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열심히 지금은. 사고 예. 어느 쪽을 열심히 사고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보는 섹터가 요즘은 하루 이틀 꼴로 바뀌고 있기는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는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2차 전지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 그때마다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섹터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게 보는 섹터들이 요즘 있을 뜨거운 거 아니에요? 섹터들. 뭐 예를 들면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 있고 로봇 있고 네. 반도체 있고 뭐 또 원전도 있을 수가 네,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요, 충분히 지금은 중간중간 눌리는 과정에서 진입하시면 살 때마다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 중에서 그때 좀 눌림을 받은 종목들을 네. 진입을 해서 빠르게 뭔가 빠르게 진입해서 네. 뭔가 근거가 있는 종목들, 그 시장 트렌드가 요즘은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면 차트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차트가 아니라 어떤 트렌드 측면에서 봐도, 제가 아까 AI 바이오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네. 지금 AI 바이오 쪽 트렌드가 뭐냐면 해외 수출이에요. 이거를 시어스테크가 먼저 보여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3빌리언도 딱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주가 흐름이. 그리고 뭐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여럿 보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홍희진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홍희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정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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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고치고 재단 세단장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정비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조정을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물소의 어떤 관점인데 중요한 건 정비소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지난 주제가 이제 부패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몰빵도 좋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고 골고루 담아도 되고 한쪽에 집중 투자해도 담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특징 자체는 굉장히 조금 괜찮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정비소라는 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업종 로테이션이 상당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원전이라든지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정비소라는 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또 다시 흐름을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거래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어떤 반등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12월 달. 근데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과연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명분은 아직은 12월에 남아 있는 것 같다. 다만 큰 그림은 저는 전고점 코스피 4,200 넘어서 4,500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익률 게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차트만 보고 차트가 이쁜 걸 들어가도 사실상 좋은 수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가치적인 측면보다 저는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재료가 있나 없나의 포커싱을 좀 더 맞추시는 전략으로 좀 가신다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좀 매력적이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12월에 많은 분들이 이 코스피가 좀 쉬어갈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홍의진 대표의 말씀은 오히려 코스피 쪽이 기회가 아니겠느냐, 코스피 쪽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보는 게? 코스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 기준점은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뉴욕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 온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반등을 하고 다우가 반등을 할 때 코스피보단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레버리지성 성격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과 같이 코스닥 매수를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그 이후에 다음 날부터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이 꺾이게 되면은 코스닥도 저는 무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안정이 되면 거기서 탄력적인 게 당연히 코스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수익률 게임으로 나오는 시장이 코스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시장 하나만 지금 대응하시기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매매하셔도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고 코스닥을 매매하셔도 코스닥에서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자금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표로 활용할 건 뭐냐라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미국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의진 대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2월 어떤 전략으로 좀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저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좀 다양한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어떤 종목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단 중요한 건 저도 그래서 지금 무조건 업종을 보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유리한 어떤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11월 달 주도주가 지금도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다만 탄력도가 좀 달라져 있는 거고 신규주라든지 아니면 삼바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수익률 게임에 어떤 자금이 좀 집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금리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나 금융 쪽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 콕 집지 못하고 조금 너무 이제 좀 지금 우왕좌왕해서 전략을 짜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우신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상.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비트코인 장세처럼 어떤 수급으로 지금 급격하게 무지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땡겨지는 시장의 어떤 특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홍희진 대표의 시장 한 주 평과 함께 전략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정재훈 대표의 시장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정재훈 대표의 한 수는 조정성 랠리다. 조정성 랠리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이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도 조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투자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매서 종목이 눌리면 조정이잖아요.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과도해지면 과도한 것들을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가격이 됐든 수급이 됐든 몰려있는 수량이 됐든. 근데 지금 12월 동시만기 규모가 꽤 커요. 지금 추산되고 있는 규모도 크고 이번 미증시의 만기 때도 그랬지만 꽤 큰 규모인데다가 굉장히 좀 난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 또 삼성전자 지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각 매수 매도 포지션, 인버스, 레버리지 너무 다양하게 과격하게 몰려 있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위클리 옵션 같은 것들이 또 확 하고 튀어 오르고 반대로 확 하고 내리는 구간에서는 풋옵션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장중에도 아침 시가 나올 때 갭 나오고 나면은 눌렀다가 튀어 오른다거나 띄웠다가 누르고 다시 날려보낸다거나 그러니까 가는 흐름은 보여지고 있지만 종목군들로 매수는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가는 와중에도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수급을 털어내는 거에 목적이 잡혀 있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좋은 종목군들 이제 주도주 대형주들 봐야 된다 하다가 코스닥을 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개인 투자에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과 외인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가 확 하고 올라옵니다. 주요 종목군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또 양시장 어디를 가르지 않고 분배된 흐름들이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게 한동안 저는 12월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만기가 지나고 나면 동시만기 지나고 나면은 윈도우 드레싱 이번 12월 분기 말 리밸런싱이 보여지는 구간까지도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같은 기관들끼리도 누군가는 이쪽을 바라보죠, 누군가는 이쪽을 바라보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이 비싼 것들, 너무 과격한 것들 더 가야 할 롤이 분명히 있어요. 종목이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모두를 다 태우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물량이 들어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떨어내고 가야 되고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으로라도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는 다른 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팔고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심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투자자가 이 사람이 잔뜩 열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숨막히게 짜증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도 파생 투자와 관련된 포지션들을 보게 되면은 막 천불이 납니다. 수익을 봐도 손실을 봐도 천불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자꾸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자극을 하면서 물량을 조율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랠리를 보인다고 해도 조정 구간 속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는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전략을 포함해 주셨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한 전략 우리 정재훈 대표가 생각하는 12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따라가면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재훈 대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귀 좀 막으시면 됩니다. 귀를 좀 막으시면 됩니다. 귀를 막아야 된다. 들리는 말에 올라타니까 그래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들리는 말 다음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는 말 같은 것들 따지지 마시고 달리다가 저기 쉬면서 풀 뜯어먹고 있는 말 있잖아요. 네. 편하죠. 이런 종목군들 사야지. 결국은 조정. 쉬었던 시세를 한번 주고 흔들면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인위적으로 매입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쭉 시세가 나다가 특정 주체에서 계속 갈 때가 되는데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특정 구간만 오르면 계속 누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식 선물하고 공매도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요. 시세 발산 타이밍을 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더 내릴 이유가 없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전제 하나만 가지고도 공매도 물량들이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 물량들이 철회가 되면서 커버리지 물량이 매수세로 접히게 되고 그래서 중대형주들이 지금 팡팡 튀는 거예요. 갑자기 쉬고 있던 것들이 한 번 튀면 쫙 올라가고 하는 게 그런 물량들이 커버리지 물량이 겹치고 거기에 프로그램 매수가 겹치고 개인 매수가 겹치면서 센 흐름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마디가 지나는 구간에서 7분응성, 8분응성, 하나의 마디에 7, 8분응성에서 매수를 하면은 또 한 웨이브를 거쳐가야지 되니까 차라리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번 랠리가 그만큼의 저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잠시 후 이제 이슈 말씀드릴 때 네. 섞어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그래요. 또 기회비용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꼭 매매를 자주 해서라기보다도 가능성이 많은 종목군, 가능성을 늘리는 거죠. 좀 포트의 밸류에이션을 스펙트럼을 좀 넓혀두면은 좀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 내년 엔비디아 소캠2 물량 절반 공급입니다. 소캠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D램 모듈인데요. 탈부착 가능성과 전력 효율 개선이 강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물량 절반을 수주하면서 앞으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이로 인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내년 엔비디아 소캠2 물량 절반 공급이라는 헤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홍희진 대표가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보면 소캠2가 HBM보다 저렴하고 저전력이고 용량도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듣고 또 궁금한 내용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 자체는요. 네. 요즘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소부장 업체들의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뭐냐면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캐펙스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고 그 가격이 안정됐을 때 고수익을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공정별로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갖다 붙여지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소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LPDDR 모바일 디램 갖고 지금 AI 그러니까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모듈을 네.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쪽에서 요거를 굉장히 조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3사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디램 같은 경우는 3사.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네. 이제 점유율이 90% 이상인데 소캠1에서는 마이크론이 승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소캠1은 마이크론이 그렇죠. 근데 이제 소캠1 자체가 지금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올해 하반기에는 그게 이제 매출액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블랙웰에 탑재가 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탑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소캠2라는 게 내년 출시될 루빈 쪽에서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소캠2의 물량이 200GB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 쪽에 절반 정도 수준인 100GB를 지금 계약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언론사 보니까 한국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조금 신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소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전력. 그러니까 지금 LPDDR이라고 하는 건 로우 파워 DDR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낮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GPU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만들고 있는 GPU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발전소, 거기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어떤 큰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캠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덜 먹는 제품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소캠으로 어느 정도 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차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 삼성전자가 물량을 한 절반 정도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쵸. 납수 효과는 어떻게 올지 궁금하죠. 근데 이제 당장에 삼성전자의 호재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있으면은 당장에 급등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내년에 시장이 정고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 반등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또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중견기업에서도 분명히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찾아보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기판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소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 관찰을 해 놓으셔야 일단은 나중에 그거를 내가 굉장히 조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소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되게 뭐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소캠1은 마이크론의 승이라고 저희가 판정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HBM은 하이닉스의 판정승이라고 합니다. 소캠2,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또 한 번의 격돌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삼성전자의 승이라고 지금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물량 자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런 이유가 지금 뭐냐면 LPDDR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일종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 중에 1B, 그러니까 지금 1C, 1B라는 게 있어요. 1B 같은 경우는 디램에서 최첨단의 어떤 디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기술도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마이크론보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히 소캠2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공급을 좀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조금 더 어떤 수율 문제나 기술 개발 문제를 좀 많이 극복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이 관련 종목인가요? 탑픽 종목이 요거랑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잘 됐네요. 소캠2와 관련돼 있는 우리 홍희진 대표가 현 시점 보고 있는 내 마음속의 탑픽은 이쪽 섹터에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기판 쪽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 네. 기판에 기판의 지금 종목 중에서 뭐 심텍이라든가 심텍, TLB라든가 아니면 대덕전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대형주 쪽,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과 면밀히 좀 연관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 보긴 해야겠지만 MLCC라든지 기판 업체들이 지금 일본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조금 여전히 좀 필요한 분야다 그렇게 말씀. 지금 말씀 언급해주신 종목들의 위치나 이런 건 부담스러운 자리가 심텍 같은 경우 지금 좀 있다가 코너에 약간 네. 이제 그게 있어요. 상대 종목에서 지금 그렇죠. 네, 거기 거기서 심텍이 제가 포함되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메모리 3사에서 지금 소캠2 기판은 모두 퀄 통과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소캠이 확대될수록 그 기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첨언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물산 1% 상속에 10% 폭등, 가격보다 큰 가치입니다. 홍라이 명예관장이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자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증여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룹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물산 1% 상속에 10% 폭등. 가격보다 큰 가치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박한샘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삼성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또 삼성을 지배하는, 이게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자가 또 네.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관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는 또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전망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게 합니다. 먼저 네.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오늘 4,000포인트가 살짝 넘었죠. 네. 그런데 오늘 거래소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3,233조네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2조 달러가 한 2조 1천억 달러, 2조 1천억 달러면은 GDP 일 기준으로 정도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꽤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 다 3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 기업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2조 달러 넘어가기 때문에 큰 시장입니다. 3,200조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총액이 619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결국은 지배해야 대한민국 시가총액 20%를 차지한다고 보면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은 결국은 인구수로 본다고 보면 거의 그 영향력에 미친다고 보면 대단한 건데 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지금은 이제 겨우 차트 보시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제 겨우 신고점이죠. 예, 이제 삼성물산이 네. 겨우 시가총액 41조로 신고점을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걸 못 찍다가 10만 원대 전후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번 연도에 지금 24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100만 원이 간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장 왜냐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20%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30조 정도가 되지 100조가 참 150조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을 홍라희 여사가 1% 줬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1%인데 그러면 상속세가 30억 이상이니까 상속증여세가 50%가 나옵니다. 1%면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오늘 40조니까 41조지만 40조라고 계산하면 4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물산 1% 물려주고 50% 세금 나면 벌써 2천억이죠. 네. 그러면 2천억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41조 7천억이니까 오늘부로 만약에 계산이 된다면 그럼 40조라고 보면 4천억을 물려준 거예요. 네. 정확히 1.06%지만 180만 조.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 최대 주주한테 준 거니까 최대 주주 간 거래니까 특수관계인 간 가산세가 또 20% 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4천억 주기 위해서 세금만 한 2,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줬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정부가 이거에 대한 이제 큰 판을 마지막으로 한번 깔아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예외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가 분류가 됐잖아요. 인적 분할로. 그래서 에피스가 지금 재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분할할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인적 분할을 해가면서 중간 지주사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법적인 그 지금 20%에서 30%로 확대해야 되는 이거 완전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연말 연초에 마지막 어떤 그런 재벌들한테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굉장히 마지막 한번 풀어주는 그런 좋은 그 길이 열렸다라고 보입니다. 재벌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4천억 하기 위해서 2,800억 세금 그렇죠. 내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처럼 골치 아팠던 지배구조의 순환 출자구조 때 골치 아팠던 재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도 이쪽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따라가는 그렇죠. 건가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트럼프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푸틴과 대통령으로서 푸틴,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말하는 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듣지만 그분들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CIA나 다양한 어떤 통해서 법도 만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워딩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홍나희 여사가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세금 상속 문제라든가 혹은 삼성가의 가장 최고 옛날로 따지면 대왕대비 마마 같은 위치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 거에는 저는 어떤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잘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다음 종목은 뭘까 봤을 때 이제 SK라든가 LG는 해당 사항이 없죠.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런 현대차 내에서도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냥 지배구조 순환 출조에 있어서 이제 현대건설의 움직임도 지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맞물려가면서 저는 충분히 비슷한 구조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현대가 삼성가시요. 현대가가 아니라 삼성가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가는 것이 지금 현명하시나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됐으나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12만 원에서 지금 180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160만 원이잖아요. 네.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바이오 에피스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10배 넘게 났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상장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은 전자가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를 30% 해야 계열사로 완전히 장악하는 거. 현행법이 그래요. 네. 그래서 LG는 다 30%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10%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20.80, 예, 82%. 10% 확대하려면 벌써 60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60조 원이지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제한돼 있는데 사는데 그럼 시가총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해가면서 법 규정도 이제 마지막 연도인데 이번에 이제 그러려면 삼성전자를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여준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대로 놔두고 삼성전자 20%를 기반으로 출자를 해서 회사를 두 개로 분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삼성전자 지주사 삼성전자 그러면 20대 80이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 20이 여기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는 그럼 어떻게 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0% 3% 갖고 있잖아요. 삼성 물산이 맞교환 수압으로 맞교환 시키면 삼성전자를 10% 가져올 수 있는 지금 딱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가 18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이 미국만 큰 일이 없다면 그렇게 좀 타이밍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왜 지금 연도냐? 네. 어떤 정권이든 장관 한번 바꾸면 2년 지나가면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거를 정부도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공정거래 3법이 2년씩 지금 2번 연장해 줬거든요. 혹시 일반 우리 개인들이 네. 뭐 때문에 세금 내가 그 못 내니까 2년씩만 연장해 줬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재벌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는데 삼성만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 3법 2연 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해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번 연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순환 출자 개선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이 그냥 올라온다 원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도 여기에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한 패키지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그래요. 이미 뭐 3년 네. 전에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네,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보고 맨날 물어보면 11만 원에서 저는 항상 삼성물산 자식한테 10,000주 정도 네, 물려주고 그래요. 모으고 있다. 네. 2년째 했었는데 네. 4년 차 됐네요. 이제 꽤 이제는- 모았겠네. 네, 그래 이제는 좀 현실로 좀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실 것 같고 궁금해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실 분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 첨언할 게 뭐 있나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밌게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FDA 신약 개발 위한 실험용 원숭이 사용 감축 계획 발표입니다. 미국 FDA가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영장류 독성 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와도 맞물리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파트너들의 분석 만나보시죠. 네, 미 FDA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용 원숭이 사용 감축 계획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박우신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 이번 결정이 생긴 배경부터 시작해서 향후 전망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먼저 이야기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4월 달에 한번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FDA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 실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상 1상, 2상, 뭐 3상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동물들을 이 실험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한을 내년 4월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계적인 어떤 조치들을 조금씩 이제 취하고 있는 거고 제가 사실 이 뉴스를 가지고 나온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국소적인 이슈기는 합니다. 특정 섹터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네.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뉴스를요, 저는 어제 봤거든요. 외신을 통해서. 어제 사실 외신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보고 관련주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 국내에서 뉴스가 뜨고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현격하게 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종목 장세의 특징이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는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결국 인공장기인데 네. 이 인공장기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과 오래 삶에 대한 그러한 욕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임상 진행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을 결국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이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가노이드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대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산업군인데 FDA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더 빠르게 이제 내년부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에만 국한된 작은 이슈로 볼 수 있는데 시세 폭발력은 꽤 있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잘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제약사들의 어떤 신약 개발, 이 구조와 비용,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는 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일단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게 사실 이제 임상 진행 과정에서 그 원숭이 네네. 이제 오늘 원숭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장류 실험을 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원숭이 한 마리에 뭐 7천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격이 한 마리 5만 달러라고 하네요. 7,300만 원.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또 이제 계속 근데 또 이제 동물 삭대도 이제 되는 생명인데요. 거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오가노이드가 그 인공장기의 이제 다른 말인데 오가노이드 시장 자체가 애초에 이 임상 실험이 아니었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래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고성장하고 있던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 4월로 일단 FDA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완전 전면 폐지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단계적 폐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적 폐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 4월부터는 이 오가노이드가 실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을 더 하겠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 오늘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혹시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속 아닙니다. 탑픽이. 그럼 박우신 대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이 이슈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어느 쪽을 원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종목들 그냥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제가 원픽으로 보는 건 토모큐브인데 토모큐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왔던 종목입니다. 4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긴 하고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관련돼서 딱 3종목 정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홀로토모그래피라는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홀로토모그래피가 오가노이드 시장에 쓰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비바이오 쪽으로도 사실은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산업군에 플렉서블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최근에 단기로 좀 이제는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또 썼기 때문에 이제 또 사실 이제 새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눌릴 때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눌려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6개월은 넘었고, 사실은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그냥 박스만 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가노이드 시장에 굉장히 뭐 회사 사명에서도 드러나죠. 약간은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드릴 회사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른 이유로. 네. 로켓 헬스케어인데 이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지금 뭐 반도체가 대장 섹터 맞죠. 맞는데 사실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했지만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요즘은 천일고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는 그렇죠. 한데 사실 이 차트도 보시면 이게 10배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잘 눈여겨보셔라. 저는 일단 로켓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토모큐브는 살짝 눌릴 때, 오가노이드는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좀 부담 없는 이런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준비하신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다 첨언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케빈 해싯 가리키며 잠재적 FED 의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을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요. 조기 지명 신호가 나오면서 현 의장의 통화정책 무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의장 인선이 미국 금리 방향과 시장 심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트럼프, 케빈 해싯 가리키며 잠재적 FED 의장, 뭐라고 연준 의장을 내가 뽑겠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제가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체적인 발언인가요? 이 발언이? 이거는 우리 정재훈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약간 지금 포커스가 빗나가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 제가 통틀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연준 의장의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의 네. 임기는 5월입니다. 5월. 네, 그렇죠. 5월 이전에 다음 연준 의장이 누구냐에 네. 대해서 지명을 하는 게 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그리고 관례 여태까지 네. 그렇게 해왔던 근데 건가요? 네. 지금 관건은 지금 연준 의장도 제롬 파월도 트럼프가 뽑은 인물이에요. 네. 근데 스스로가 원하는 수치만큼 금리 인하라던가 경제에 대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간 삐뚤어져 있어요. 뭔가 서운한 거죠.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캐비넷이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절친이거든요. 근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타이틀과 전체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 트럼프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약간 우려스럽다는 거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연준 이사들도 대부분 지금 친트럼프 계열이거든요. 네. 그럼 연준 이사와 연준 의장 부의장이 친트럼프 계열로 들어간다면 나머지 12개 지역 은행장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12개 지역 은행 총재들은 연준 이사가 지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친트럼프계가 그렇죠? 이제, 장악을 네.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될 때 연준은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부분보다도 좀 다른 쪽을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왜 불거졌냐면은 그 델 테크놀로지의 창립자인 마이클 델이 65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10세 미만의 중위소득 15만 불 이하의 가정의 10세 이하의 아이를 갖고 있다면 250달러를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65억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굉장히 통 큰 기부죠. 네. 그렇게 와 저런 기업인이 어디 있나. 근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2025년도부터 태어난 아이들 중에 트럼프 계좌를 만들게 되면 나라가 $1,000를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을 한 계좌가 만약에 어느 기업의 직원이라면 그 기업도 거기다가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1,000를. 취업시키면, 그러니까 아니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 아이가 이제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네. 그 계좌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네. 그리고 그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원금 $1,000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부모가 $2,500를 지원할 수 있고 가족들이 $5,000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어, 만약에 18세가 되기 이전에 깨버리게 되면은 세제 혜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속세 뭐 이런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그런 느낌인 네,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만약에 A라는 기업의 직원이 이 트럼프 계좌를 만들었다. 그럼 그 기업도 금액에 매칭을 해서 얼마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멈춰주겠다는 기업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업이 지금 이 매칭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델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온 미국 가정에 지원을 하겠다. 대신 중위소득 16만 불, 17만 불 이상 되는 뭐 뉴욕의 맨해튼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민주당 지지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중위소득권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창대해요. 꿈은. 트럼프와 이 백악관 현실 가능성이 측에서는 있을까 이게? 네. 굉장히 현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약간 아무래도 홍보성 멘트는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아이가 28살 때까지 적절히 이 지정된 금액을 깨지 않고 복리로 연리 7%의 복리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게 될 경우 190만 불을 벌 수 있다. 160만 불을 가져갔어. 이 정도면은 뭐 수십억이 되는 금액인데 사회초년생이 스타트할 때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홍보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어제 트럼프가 지금 이 자리에 차기 연준 의장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케빈 해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게 된 건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네. 케빈 해시라고 하는 인물과 지금 이 트럼프 계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돈. 지수를 인덱스를 조율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앞으로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큰 자본이 움직일 때 떨어질 때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축이 생긴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국부펀드와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앞으로의 연준 의장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보다는 완화적인 정책으로 몰아간다면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를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회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준의 독립성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을 했다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액션이 보여지게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그래서 움직였다면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인플레를 또다시 같이 인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들어서 경기뿐만이 아니라 시장은 계속 우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겠죠.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과 경기와 실물 경기와 지표의 내용들을 같이 섞어서 볼 때 계속 시장은 출렁이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고 내년 1분기가 되기 전까지 꼽히는 춘3월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들과 재계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의해서 변동이 조금 세게 보여줄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불어온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혹은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들 네. 그것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신다는 걸까요? 저는 적지 않은 비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홍 대표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 이 전반적인 구조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 뭐 엔화의 약세라든가 달러의 약세라든가 인덱스 통화의 변화라고 하는 게 캐리에 대한 우려도 만들어냈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할 캐리 트레이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 뭐 사실 그때 나온 이야기 맞춰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뭐 이전 같은 그런 캐리 텐트럼 발생하기 어렵겠죠.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격차가 줄어들고 엔캐리는 나가게 된다. 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들 하방 베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들어가는 신용을 한다고 해도 다시 뒤집어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흐름은 나오기 어려울 거고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리스키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금리 인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급부에서는 되게 리스키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어느 하나만을 좋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이니까 흐름은 잡아가겠지만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 큰 변동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려올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주도 수급은 살짝씩 변형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적절하게 밸류에이션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준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슈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최고의 전문가들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 중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입니다. 자, 데스매치 본선 원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선물 저희가 소개부터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저희 이제 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 동안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분이 2026년 핵심 유망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인데요. 참여 방법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 20분의 전문가가 준비한 2026년도 핵심 유망주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받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선 원픽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샘 대표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20년 전에 15년 전에 픽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도 다 같이 또 바이오를 픽했었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지금 들어선 뒤로부터 지금까지 공동으로 재벌들 대기업들이 픽한 업종이 로봇이에요. LG, 삼성 그리고 심지어 현대 자동차는 완전히 로봇 전 세계 자기들한테 다 만들어줄 테니까 시제품만 갖고 와라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로봇 피지컬 AI로서 국내가 전초기지 부품 스마트폰 부품사의 옛날에 한국이 전 세계의 전초기지였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로봇 전장 부품으로 로봇과 자동차의 전장 결합된 형태의 중국을 빼면은 어차피 주문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도 상반 1, 4분기까지 단기 흐름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펀드들한테 의무 편입해야 된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인의 원픽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참여자 종목 중에 원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삼성물산이 올라간 이유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재벌들한테도 자기들 뭔가 돈이 합법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궁금해집니다. 그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삼성은 삼성바이오에서 바이오에피스를 분할 상장의 홀딩스를, 그런데 현대는 지금 현대도 지배 구조가 가장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법이 현재 공정거래 3법이라는 법을 어기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딱 2개예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계속 이연을 해줬습니다. 연장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현대입니다. 근데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그것을 풀었고 이제 거의 마침표만 찍으면 되고요. 현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해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지분에 대한 자금 마련. 그래서 현대건설이 엔지니어링 상장 가능성 이미 한번 연기했다가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지배구조 개선의 그래요. 자금 마련 창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센 대표 현대건설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건설은 우리 박윤진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종목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의 원픽 종목 본인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나우 로보틱스. 나우 이야기 좀 로보틱스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회사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로봇 회사겠죠.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다른 로봇 회사와 좀 차별화가 되는 건 일단 주요 품목은 뭐 스카라 로봇이라든지 직교 로봇 같은 산업용 로봇이 주요 품목이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특징이 그 여러 로봇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그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로봇도 그렇고 AI 바이오 쪽도 그렇고 글로벌 진출 관련 스토리가 나오면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뭐 Z사라고 현재 기사화는 되어 있는데, 뭐 이 회사에 그래요. 이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공장 증설을 또 앞두고 있고 캐파를 4배 정도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도 내년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는 뭐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 좀 복잡한가? 여기 윗꼬리가 많잖아요. 그 자리를 오늘 몸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부터 슈팅이 가능한 차트로 보고 나우로보틱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 본인의 종목이죠. 나우로보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팔았는데 날라가서 아쉬웠어요. 다른 분은 또 보유하고 계시고 예.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링크 솔루션입니다. 링크 솔루션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 사실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뭐 저도 뭐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긴 한데 일단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 종목은 3D 프린팅 기술에 강점이 있는데 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금 공급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여러 방면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관심은 주가가 좀 조정을 줬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은, 현재 시장에서는 잘 통용되는 내용이니까 체크는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될 종목으로 링크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링크 솔루션은 우리 김용덕 대표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홍혜진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리아 FT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캐니스터인데요. 배기가스 정화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가 굉장히 조금 다수가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실적도 굉장히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오늘부로 지금 8,850원을 좀 기록을 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 10,000원 라인까지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 FT 만나봤고요.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인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십택입니다. 아까 제가 소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있을 어떤 매출처 확보, 특히나 이제 소캠2 기판의 동사가 지금 메모리 3사에 지금 퀄 통과가 지금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일정대로만 지금 출시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택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택 만나봤는데요. 심택은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정재훈 대표의 원픽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본인 종목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네, 네. 포트에 꾸준하게 집어넣고 야금야금 들어온 거에서 매집을 해놨는데요. 오늘 조금 튀는 흐름이 나왔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뭐 방산, AI, 위성통신 세 개 축이 모두 실적 기반으로 잡히는 구간이고 또 좀 이 연말까지 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도 충분히 소량씩 매집해 나가기 좋은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이야기도 그냥 바로 제가 할까요? 가져오고 싶은 종목까지.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다른 참가자의 네. 종목 중에 원픽 선택해 주시죠.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못 샀습니다. 아쉬워서 일단 가져온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도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수급, 모멘텀 그리고 테마 세 가지 요소가 이번 주에 같이 겹치면서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왔고 네. 한동안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변동이 들어오는 걸 유념해 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또한 박윤진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원픽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수익률 대회 탑5 살펴보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공개합니다. 5위 공개합니다. 5위는 최인석 파트너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33%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4위는요. 홍희진 파트너 ISC로 34%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연달아 홍희진 파트너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48%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2위는 최인석 파트너입니다. 한라캐스트 65%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1위는 오늘도 안인기 파트너 천일고속으로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립니다. 무려 282%대 세 자릿수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계좌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박윤진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은 4위 김정기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이어서 3위 김용덕 파트너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2위는요. 오늘 출연하신 박우신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자, 1위는 오늘도 민경무 파트너입니다. 오늘의 1등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오늘은 중간 점검 시간으로 지금까지의 누적 1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소문으로는 수익률이 엄청나다던데요.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2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누적 수익률입니다. 대회는 딱 2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1위 누구인지 1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순위 1위는 우리 박우신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우신 대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1위인데 몰라요. 아직 2거래일 동안. 예, 아닌가요? 모르죠. 모르는데 시간이 없어서 긴 말은 못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본선에서 1위를 하실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망의 1위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꼼꼼 숨겨놓은 현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 짧게 어떻게 될까요? 네, 자사주가 24.8% 갖고 있어요. 자사주 24.8%.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종목일지. 또 국민연금이 7.75%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입니다. 그래요. 공개해 주시죠. 네. SK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네, 삼성물산에 이어서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강화 수혜주고요. 그 자사주가 이제 소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저희 우리 박한수님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짧게 선별 기준 어떻게 될까요? 뭐 무난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무난한 종목. 그럼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 이렌텍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한두 달 전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중대형 배터리팩 쪽으로 지금 동사의 제품의 적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대형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ESS나 로봇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의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움직임 자체도 그리고 수급도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렌텍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렌텍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드림타워에서 지금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요.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호재성 뉴스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과 상관없이 조금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롯데 관광개발 만나봤고 이어서 우리 정재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KT입니다. KT 종목으로 바로 공개했습니다. 네. 자, KT 어떤 KT.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연산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도 같이 끌어올 수가 있겠고 통신주 실적도 있겠지만 캐펙스뿐만이 아니라 요금제 개선까지 장기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 종목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전을 2만 원대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다들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앵커님께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아니 이런 거를 K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보통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은 관심들을 많이 갖거든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좋은 구간에서 또 짧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구간, 중장기 볼 수 있는 구간, 대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재훈 대표 KT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박한세훈 대표님은 일요일 밤 10시니까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먼저 박우신 대표 오늘 몇 시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니요, 11시 반. 11시 30분이요? 예, 1시간 뒤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예, 제목 종목 장세 수익률 대잔치. 종목 장세 제목으로. 수익률 대잔치. 예, 내일 당장 봐야 될 종목들 쭉 불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이고요. 예. 자, 이어서 우리 홍희진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잠시 후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10시 40분이요. 네네.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0시 40분.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 유망주로다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면밀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정재훈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아니요, 저는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이요. 네, 10시 50분입니다. 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0시 50분.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자본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구간, 진짜 수혜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 10시 50분. 자, 마지막으로 박한진 대표는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번 주에는? 네, 적금보다 주식 투자로 아들 계좌로 늘려주는 종목들입니다. 아들 계좌로 적금처럼 늘려주는 주식들이라는 주제로 10시,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잠시 후 10시 40분 홍혜진 대표, 그리고 10시 50분 정재훈 대표, 그리고 밤 11시 30분에는 우리 박우신 대표가 오늘 준비를 해주셨고요. 일요일 밤 10시에는 우리 박한센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네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홍희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매수가는 22,500원 이하,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한선 파트너의 탑픽 종목 SK입니다. 매수가는 26만 7천 원, 목표가는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박우신 파트너 이렌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파트너의 종목 KT입니다.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1,500원, 또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